코딩. 자, 아, 2편의 3장 단면역. 2편의 2장은 단면을 잘랐을 때, 단면이 생겼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힘이고, 힘들을 각 위치별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를 단면역도로 했습니다. 단면역은 세 가지, 축력과 전단역과 모멘트가 있다고 그랬고요. 축력을 우리는 어떤 물체를 기본으로 했을 때 물체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고, 인장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압축이라고 했습니다. 압축을 마이너스라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기호를 정의했고요. 전단역은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린 것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고요. 자유물체도를 그린 자유물체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모멘트는 여기가 끄는 단면이에요. 다 이렇게 끄는 단면, 절단된 단면입니다. 모멘트는 끄는 단면에서 안으로 오므리는 물체를 안으로 오므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고, 물체를 밖으로 오므리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전단이요. 그리고 요것들의 관계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구했는데, 힘의 평형에 의해서 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었나 하니까, 우리가 바깥에 단순보가 있다고 했을 때 바깥에 W라는 외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분포하중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분포하중을 가지고 어떤 끄는 단면에서 이 단면에서 전단력을 구해봤더니 전단력은 여기에 제일 처음에 반력을 구하고 요 힘을 다 더해가지고 전단력을 구하더라. 힘의 평형에 해가지고 어제 레포트를 풀었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겁니다. 그랬더니 V가 일반적으로 전단력 V라는 것은 나중에 봤더니 W 바깥에서 가해주는 하중하고 관계가 전단력을 미분한 값이 하중이 되더라. 다른 얘기를 하면은 W를 미분하게 되면은 W를 GS 다 더한 것이 좀 전에 더했죠? 이 하중을 더했잖아요. 그죠? 더한 값이 V가 되고 V를 미분 나눈 값이 W가 되더라. 수식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V를 다 더하게 되면 더한다는 게 쌓을 적자잖아요. 하나하나 쌓아가게 되면은 모멘트가 되고, 예, 모멘트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전단력이 되더라. 이러한 수식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식 관계식,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될 공식 요거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x의 n승이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n-1분의 n분의 n-1이 되고요. 차수가 낮아진다. 요걸 차수라고 부른다. 차수. 영어로는 order라고 부른다. 너랑 나랑 차수가 달라. 너는 10대에서 놀고 있지? 나는 100대에서 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차수가 왜냐면은 이거는 10의 1승 차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10의 2승 차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차수라 불러요. 차수. 네. 그래서 매차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2차수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라 부릅니다. 2차 함수. 차란 말을 써요. second order. 예, 예. 그러면은 요거를 이러한 기호를 미분식으로 나타내는데 y 프라임라는데요. 요거는 y 프라임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있고 한 번 더 미분한 것은 또 이렇게 씁니다. 세 번 미분한 것은 하나, 둘, 셋 쓰는데 이 귀찮으니까 셋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y에 가로 열고 3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수학적인 서로 기호에 쓰는 약속이에요. 요거는 1차라고 부르면 얘랑 헷갈리니까 2차라고 부르니까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2라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개라는 것입니다. 예, 개라는 말 써요. 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개 미분함수, 2개 미분함수를 씁니다. 미분의 반대말은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분입니다. 적분. 여기서 dx란 것은 뭐냐면은
x의 증가량, d란 것은 상당히 미소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것을 가지고 dx라고 부릅니다. dx. 네. y 값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y가 여기서 이 지점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y의 증가량을 가지고 dy라 부릅니다. 증가량이라는 뜻이에요. d라는 걸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dx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dx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은 델타라는 말을 씁니다. 델타 x 혹은 델타 x라는 수학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수학 기호가 이게 처음 보는 기호지만은 이게 그리스 문자예요. 예, 델타라는 말은 알파벳으로 D자에 같습니다. A, B, C, D. 예, 델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는 우리가 델타를 변이라고 많이 나타내는 것은 변형이란 말은 위치가 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위치가 변하다. 그래서 위치란 것은 place라고 합니다. place. 위치란 뜻이에요. 영어로. 변하다라는 뜻은 this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displacement를 변이라 부르고요. 이 D자에 해당되는 것을 알파벳으로 D라고 쓰기도 하고 변이를 구하라고 할 때 혹은 델타라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문자 그리스 문자 D에 해당되고 이 델타라는 것은 대문자 D에 해당됩니다. 예,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수학 기호를 보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수식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세요.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개념만 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숫자를 나타내야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니까 얼추 찍을 수는 있어도 저 수식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도하는 것들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유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평형 상태에 있는 게 있을 때 요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요 일부분을 끄집어냈어요. 요걸 끄집어낸 것 일부분만 끄집어냈으니까 요것도 뭐라고 부르죠? 자유물체도라고 부르는 거죠. 요 물체만 끊어냈어요. 미소 면적만 끊어냈어요. 끊어서 밖으로 잡아당겼어요. 자유물체를 했어요. 근데 자유물체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힘의 평형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x축 방향으로 힘의 합력은 0, y축 방향으로 힘의 합력은 0, 그 다음에 모멘트 값은 0 이란 거예요. 그래 좌측 면에 왼쪽 면에서의 세 가지 힘이 존재하고요. 이 충력은 그냥 생략을 했어요. 충력은 원래부터 없으니까. 원래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되죠.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 그 다음 오른쪽 면에도 마찬가지로 충력과 전단력과 모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외력이죠. 외력. 그죠? dx만큼 끊어서 했으니까 요거는 자유물체고 외력을 제일 처음에 가해주고 담연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의 평형에서 구해봤더니 요런 수식이 유도가 되더라. 요런 수식하고 요 수식이 유도가 되더라. 아하, 지금 요 수식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은 전단력 모멘트를 구하고 모멘트를 미분하면은 전단력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 많이 보여요. 시험에 많이 보이고 요 수식도 고급 문제, 7급 공무원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의미를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dx란 것은 굉장히 작다란 뜻이에요. dx란 것은 뭐냐면은 differential이라는 굉장히 미소한 x란 뜻이에요. 굉장히 작은 differential x란 뜻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수학은 정통 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얘기하는 이단적인 수학입니다. 근데 이단적인 수학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방식대로 어,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들을 따라가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죽는 것보다 우리 방식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 틀렸다면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학을 할 때 재밌게 하는 방법은 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지 마음대로. 틀려도 좋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 자신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요. 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답이 없다, 못 찾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한테 찍을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 오답을 만들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수정해서 정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정답만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되면 고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들한테 배우는 대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뇌의 50%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뇌는 배우는 능력이 있지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능력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쓰게 되면은 퇴화가 됩니다. 맨날 차만 타고 다니면은 다리가 학다리가 돼요. 학다리가.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잘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전단역도와 휨 모멘트도가 필요할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최대가 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강도란 것은 최대값, 전단역의 최대값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전단 강도라고 부릅니다. 전단 강도. 그러면 휨 모멘트의 최대값을 뭐냐 부르냐면은 휨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휨 강도, 전단 강도. 그래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대값. 자, 어, 최대값이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한번 봉을 있다고 합시다. 봉, 쇠봉이 있습니다. 쇠봉. 쇠봉을 만능 시험기라는 게 있어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시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파워를 가해주게 되면은 늘어납니다. 델타만큼 늘어난다고 합시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그리스 문자를 썼습니다. 그럼 P 델타 관계를 보면은 P하고 델타 관계를 보면은 흙에서 연성 강제인 경우는 쫙 늘어나서 회강 반사하고 파괴가 뚝뚝 끊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야 일반적인 거야? 라고 해서 얘가 더 두꺼운 재료를 쓰고 더 긴 재료를 쓰면은 다른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예, 더 두꺼운 것, 뚱뚱한 막대기를 써가지고 쇠 막대기를 써서 잡아당기는 다른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면적으로 나눠줍니다. 하중을. 그 다음에 델타량을 길이로 나눠줍니다. 요걸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델타를 길이로 나눠주고 면적을 로 나눠주게 되면 이걸 응력이라 부르고요. 요거를 변형 비율이라 부른다. 변형 비율. 비율이란 것은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 단위를 분모하고 분자에 들어간 것을 비율이라 합니다. 비. 그래서 변형 비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변형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변형도라고도 합니다. 도. 예, 분모가 보통은 커요. 분자보다. 예, 그래서 이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은 파괴가 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항복될 때 보면 0.00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변형률이 비율이니까 변형률. 여기서 strain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숫자예요. 소수점 밑으로 너무 많이 나갔잖아. 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잖아. 그치? 우리가 지진의 크기를 봤을 때 지진의 크기가 5야, 6이야 하고 알아들으면 쉬운데 우리가 사이언티스트한테 오염이 돼가지고 5.5야? 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 나가. 하지만 5.56, 5, 4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소수점 한 자짜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진화를 했으니까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을. 네, 적당히 들으세요. 그런데 0.002는 너무 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 해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줍니다. 100을 곱해주고 퍼센트를 곱해줘요. 더해줍니다. 단위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0.2%가 됩니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숫자가 되는 거야. 소수점 한 자짜리가 나왔으니까. 이해됐죠? 예, 그게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위를 엑스레이로부터 사람의 위험 부위를 찾는 것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고 강도란 것은 요건 항복 응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항복 응력 시그마 y 일드 양보하다는 뜻이에요. 난 너한테 항복했어 라는 뜻이고 요 끝에 파괴되는 최대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강도라 부릅니다. 항복 강도. 항복 강도 아니라 요 강제의 강도라 부릅니다. 예, 강도. 강도는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포기했을 때, 항복했을 때의 값을 항복 응력이랍니다. 예전엔 항복 응력 요걸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지금은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기계는 아직도 기계 분야에서는 허용력 설계법을 사용하고 있고 건설 분야에서는 강도 설계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휨 모멘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충력도 AFD, Axial Force Diagram, 전단력도 SFD, 휨 모멘트도 BMD. 어떤 사람은 휨 모멘트 선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호가 파괴되는 것은 보호라는 것은 위에 휘어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단력도와 휨 모멘트도만을 고려한다.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수학적인 게 있어요. 집중 하중일 경우에서는 전단력은 미분하니까 예, 그게 일정하고요. 적분한 상태니까 요걸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좀 전에 수식 기호로 dv dx 값이 w다 라는 관계로 만약에 w가 집중 하중이면은 요것은 v 값은 반대로 적분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dx. 요 기호를 보면은 인티그레이션 적분 기호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것을 제가 이단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정통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수학이 원캉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적분 기호라 부르는데 요것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S자처럼 생겼어요. S. 그래서 이걸 가지고 S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문제를 그냥 어, 그 수학책이 있어요. 2단 수학책. 그런 책을 보면 나와 있어요. S자의 약자는 썸이다. 더한다는 뜻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어, 이게 역사적인 실화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담은 신화와 같은 옛날 얘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재밌으면 되잖아. 어, 덜 지루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렇게 생긴 것을 라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라멘 혹은 프레임 구조라고 부릅니다. 구조물을. 근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 혹은 1층짜리 건물, 요건 교량인데요. 교량의 기본 형태와 건물의 기본 형태입니다. 우리가 왜 교량과 건물을 다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 다른 사람들은 교량하는 사람들은 교량만 합니다. 건물 하는 사람은 건물만 해요. 제가 보니까 두 분야 다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예, 두 개 다 하고 기계도 하고 IT 분야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교량하는 분야에 위에 거더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힌지하고 롤러 컨디션을 올려놨기 때문에 모멘트도 휨 모멘트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힌지하고 롤러에는 모멘트가 빵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힌지하고 롤러에 모멘트가 빵입니까? 라고 하면은 실제는 빵이 아니죠. 근데 하지만 회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저항력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점에 휨 모멘트가 되고요. 하지만은 이렇게 끝단이 힌지하고 롤러가 아닌 지금 철근으로 연결돼 있다. 예, 우리가 아파트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서 천정을 봐요. 보면 커피숍 같은 경우에 있어서 천장고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천장을 띄어잖아요. 이렇게 치장하는 그걸 띄어봐서 안에 볼을 다 볼 수가 있잖아. 볼을 보는데 볼의 끝단을 보면은 벽체하고 어떻게 돼 있죠? 콘크리트로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예, 이런 경우를 가지고 힌지하고 롤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우리가 이걸 힌지하고 롤러야 아니면은 고정단이야라고 우리가 좀 전에 세 개, 힌지, 롤러, 고정단 세 개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물론 더 엄밀하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엔지니어니까 문제를 포기하는 것보다 적당한 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 끝단을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서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끝단에 모멘트가 빵이 아니라 모멘트가 존재합니다. 그 모멘트가 건너가는 거죠, 이쪽으로. 예. 왜냐하면 요 끝단을 보면은 같은 만큼 위에서 회전했는데 보가 회전했는데 기둥도 같이 회전하잖아요. 여기서는 보가 회전했는데 기둥은 회전하지 않잖아.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부에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찌그러진 형상이잖아요. 그죠? 내력을 받고 있으니까 찌그러지는 거지. 찌그러지지 않았잖아. 밑에 하나도.
그건 내력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찌그러졌다고 밑으로 키가 줄었더라고요. 예, 키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력 때문에 자기 형상이 찌그러지고 그 찌그러진 형상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은 피가 터지는 거죠. 예,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얘는 찌그러진 형상을 보니까 내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휘고 있는 거예요. 휜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둥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수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올라타면은 얘가 찌그러진 형상이 어떤 형상으로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수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계속 가장 순수했던 마음, 그 순간으로 계속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많이 고수가 되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문제를 일일이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한 것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그림들은 이러한 형상이 나오는구나 라는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림들을 그 방식대로 지금 웹팔보, 캔틸레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대로 구해가지고 힘의 평형에 의해 가지고 왜 수평 방향의 힘의 합력은 없습니까? 원래는 세 개를 써야 되는 수평 방향의 힘의 합력,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의 합력, 그 다음에 모멘트 힘의 합력을 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왜 두 개뿐이 안 씁니까? 라고 했을 때 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충력에 대한 고려는 안 해도 되더라. 그래서 보통 두 개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점별로 휜 모멘트 전단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간단한 경우, 웹팔보, 뭐 단순보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도는 이렇게 생겼고 휜 모멘트는 이렇게 생겼고 자, 휜 모멘트 제일 위험한 휜 모멘트 부러지는 포인트, 휘어서 부러지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단력은 어느 지점이든 다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 이런 하중이 작용하고 이런 하중이 작용할 때 각각 전단력도와 휜 모멘트를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전단력도와 휜 모멘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단력도와 휜 모멘트를 그리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려보면은 요거 두 개를 합한 것이 되더라. 중첩의 원리입니다. 중첩. 예, 중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라 그러면 힘들겠죠? 예, 그래서 형상에 알아두고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집중 하중이 작용했을 때는 전단력은 일정한 값이고 일정한 값을 적분하게 되면은 1차 함수, 선형 함수가 되는구나. 모멘트. 왜냐하면은 모멘트는 이놈을 전단력을 적분한 것이고 전단력도는 하중을 적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형이 나온다고 알아두면은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만 알면은 그냥 엮으면은 전단력도가 되는 거죠. 휘 모멘트도. 요것도 요점하고 요점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레포트 내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여러분들 LMS에 꼭 올리세요. LMS에 자동 체크가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고 경사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중으로 분리를 하고요. 분리를 해가지고 휘 모멘트도 전단 역도를 그린다. 충력은 휜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전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합성한다는 얘기죠. 더하기 해가지고 처음에 이러한 휜 모멘트만 작용하는 경우에 전단력도와 휜 모멘트도를 작성하는 것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힘의 평형에 의해서. 그래서 웹8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등분포 하중에 대해서는 등분포 하중을 적분하게 되면은 1차 함수가 되고요. 전단력도. 전단력 1차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에 나중에 면적을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2차 함수의 면적을 구하려면 뭐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2차 함수의 면적은 3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3차 함수의 면적은 4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무게중심은 여기서 3분의 1에 있고요. 요것의 무게중심은 여기서 4분의 1에 있고, 3차 함수는 5분의 1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단순보에 대해서도 형상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런 형상으로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형상으로 휨 모멘트가 발생한다. 무조건 그려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첩이 이러한 하중이 작용하는 것은 중첩의 원리가 작용하고, 이런 형상에 대해서 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그림을 그릴 때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평형방정식으로 계산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리다 보면은 손에 익숙해집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휨 모멘트가 휨 모멘트만 작용하는 경우에 반력을 구해서 이렇게 합니다. 점 반력을 구하면 양쪽에 반력이 발생하고요. 커플링 모멘트잖아요. 우력이라고 부르요. 우력. 이런 18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8? 거리가 9m니까 반력이 2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고 그림으로 막 그려보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그리는 데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체크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민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자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가운데 이러한 힌지가 있어요. 힌지 내부 힌지라고 그러는데요. 내부 힌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부 힌지는 요거를 왼쪽하고 오른쪽에 하면 그냥 올려놓은 형상이 많습니다. 올려놓은 형상. 내부 힌지란 것은 힌지는 휨 모멘트를 가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휨 모멘트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 힌지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거기에서 휨 모멘트를 보면은 휨 모멘트가 빵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을 봐요. 자, 이 그림은 위에는 전단력도고요. 위에 휨 모멘트도예요. 네. 전단력을 적분한 것이 휨 모멘트가 되고 1차 함수가 2차 함수, 상수가 1차 함수가 돼요. 예, 적분하니까. 그러면 여기 거리가 2m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m예요. 요거의 적분이란 것은 면적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0.25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가 2고 세로가 0.25잖아요. 그죠? 곱해주면 0.5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 값이 0.5가 되는 거예요. 0에서 시작해가지고 0.5가 됐고 0.5에서 요것은 마이너스 값이죠. 2.75 곱하기 요까지 거리가 2잖아. 그죠? 그러면은 5.5가 돼요. 요 면적이 5.5. 그럼 0.5에다 5.5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에서 다시 2.5 곱하기 가로 길이 2가 되면은 그죠? 5가 되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5를 요건 플러스잖아. 더해주게 되면 여기서 0이 나오죠. 내부 인지에서.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부 인지에서 0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푼 것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어렵습니다.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 힌지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계속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9급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다음에 빗근친 면적은 전단력도를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왔어요. 예, 전단력도를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왜냐하면 요거는 상수니까 하중을 적분한 것이 전단력도라고 그랬잖아요. 상수니까 1차 함수가 됐고요. 여기에 1차 함수니까 여기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면적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면적을 방정식을 써가지고 적분 면적이란 것은 인티그레이션 dx 이렇게 써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근데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9급이란 것은 계산기를 안 쓰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 공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적분 공식은 없는 이유? 라고 하게 되면은 적분 공식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 사각형의 면적은 알죠? 나중에 구하게 되면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알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요 면적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요건 구할 수 있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3분의 1이라 그랬잖아. 2분의 1이 아니라. 그죠? 그럼 사각형의 면적에다 요걸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풀었을까? 네. 여튼 풀이를 보면은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튼 문제 풀이가 있어요. 네. 문제를 쭉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요것도 구분 문제네. 구분 문제에서 휜 모멘트 캔티블 휜 모멘트의 전반적인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해요.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입니다. 형상. 지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준 노트에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좀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제 드랍박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드랍박스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생겼냐? 휜 모멘트도가 전단력과 휜 모멘트도로 옳은 것은 그래서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찍어야 되니까 계산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7급 문제도 나왔는데요. 7급에는 어떤 문제냐면 내부에 힌지가 있네요. 게르보보. 게르보보에서 모멘트 값은 빵이다. 라고 최대 전단력과 최대 모멘트를 구하라 했죠. 최대 전단력과 최대 모멘트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전반적인 형상에서 그림을 그려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렸어요. 이건 전단력도고 이거 휜 모멘트도예요. 휜 모멘트에 그려봤더니 연락이 복잡하지만 내부 힌지에서 휜 모멘트는 빵이고 최대값은 얼마냐면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 최대값은 요게 요놈 아니면 요놈이 돼야 되겠죠. 휜 모멘트 값이 요놈이 최대값이 됐어요. 직접 그렸습니다. 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구조물이 복잡해서 연락이 힘들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죠? 자유물체도로 낱개로 끊어서 쓴다. 끊어서 위에서 봤을 때 요 놈만 보는 거야. 위에 놈만 보는 거야. 이렇게 요 놈만 봤으면 내민보죠. 내민보. 내민보에서 반력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예. 반력을 구하고 반력이 누르는 힘이니까 얘를 띄어냈을 때 요 밑에 놈만 보면은 반력이 누르는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 친구들 관점에 봤을 때. 이렇게. 그럼 요 놈만 가지고 또 푸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위에 놈만 가지고 풀고 두 번째로는 밑에 놈만 가지고 푼다. 두 개는 뭘로 전달된다? 하중으로 전달된다. 예. 지지점은 무조건 하중이니까요. 반력. 예. 그래서 형상을 나타냅니다. 네, 문제 풀 때 이렇게 반력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 있고 뭐 전반적인 제가 이제 얼추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추. 복잡한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내부 힌지. 요거는 아마도 거기 제가 냈던 공무원 5급 시험 문제. 이건 주관식 문제입니다. 연락이 어렵게 냈죠. 계산기가 좋아야 됩니다. 절대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도 있네요. 요거는 건축 구조 기술사 문제, 기술사 문제예요. 예, 지붕이죠. 풀었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풀었던 걸 제가 좀 갖고 왔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건축 구조 기술사 문제, 2019년도 건축 구조 기술사 문제.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레포트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